자, 이제 그러면 과연 이 큐드 어베러빌리티라고 하는 좀 더 쉽게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빨리 수행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가장 유의미한 그게 최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더 나은 얼터너티브 대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이 현실 세계에 바로 피드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좀 융합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랑 비슷하게 영화 속의 디지털 트윈, 즉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톰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면은 초기에는 이 톰 크루즈가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게 타임슬립 물인데요. 이게 뭐냐면 죽으면 다시 그 시간에서 깨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소위 타임 루프에 빠진 그런 영화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 보면은 거의 이제 프로 전사가 됩니다. 모든 그 적의 공격을 다 피하고요. 많은 아군을 구출을 하고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를 이 디지털 트윈을 그다음에 특히 제가 이 즉답성에 대한 걸 위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영화에서는 이 톰 크루즈가 계속 깨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깨어나고 처음에는 1회차 때는 아무 상황을 모릅니다. 모르고 얼떨결에 이 전투에 투입이 돼서 몇 초도 안 돼서 죽어버려요. 근데 톰 크루즈가 계속 영화에서 이제 타임 루프를 돌면서 깨어나다 보니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 학습이 돼가는 거죠. 유사한 환경을 뭐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반복이 되면서 적의 그 공격 무기가 어디서 날라올지도 알고 있고요. 나의 동료가 어떤 위기 상황에 빠질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얘기하는 거는 계속 유사한 환경이 반복이 되면서 이 톰 크루즈가 전투에 대한 지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특히 이 AI 중에 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말로는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심층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디지털 트윈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에서 여기를 이제 실제 그 전투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지금 우리 엣지 오브 투모로우에서의 톰 크루즈는 이 실제 전투 현장에 대한 소위 가상 환경, 이게 이제 가상 전투 환경에서 수백 번을 반복하면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톰 크루즈의 소위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신경망입니다. 신경망. 그 브레인에 있는 뇌 안에 있는 신경이 눈의 그 세포들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만약에 이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이 톰 크루즈가 그런 반복되는 상황을 우리가 컴퓨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 컴퓨터 모델에서 학습이 된 다음에 실제 전투 현장에 투입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영웅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얘기 드리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what if 시뮬레이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이 신경망이 학습의 대상이 되는 환경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마 2016년도에 알파고를 굉장히 그 인상 깊게 기억을 할 겁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했던 알파고는 알파고 리 버전입니다. 이때의 알파고의 그 인공신경망은 여기 보면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죠. 아마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 바둑의 기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보는 과거에 수많은 바둑의 명인들이 이 바둑을 뒀던 그 레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코드를 가지고 이 알파고 리는 학습이 됐습니다. 즉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미지 인식을 하는데 신경망, 즉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고양이다, 이거는 강아지다 라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강아지고 사람이고 고양이다라는 정답이 붙어있는 수많은 사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알파고 리까지만 해도 이 정답의 역할을 하는 과거의 바둑 기보 데이터가 활용이 됐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알파고의 마지막 버전인 알파고 제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 강화학습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아무런 노력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거의 데이터도 없이 이 알파고 제로는 이 바둑의 룰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인공신경망과 B라고 하는 신경망, 이것은 모두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신경망이고요. 즉 여기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 그 다음에 사람의 데이터가 없이 이 바둑의 인공신경망은 그들이 컴퓨터 안에 룰만 정해져 있는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판에서 자기네들끼리 학습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알파고 제로는 이 앞에 있는 알파고 리와 알파고 마스터의 능력을 아득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고 제로를 마지막으로 그 딥마인드는 이 알파고 바둑에서 퇴장을 합니다. 하나 더, 몇 가지 사례를 더 볼 텐데요. 한번 이 벽돌 깨기 게임을 보겠습니다. 벽돌 깨기 아마 여러분들 나이 때에는 벽돌 깨기를 해본 사람들은 없을 텐데,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 최초로 등장한 컴퓨터 게임입니다. 보면은 아마 보신 적은 많을 거예요.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벽돌을 깨야 되는데, 학습의 초기 단계에는 막 벽돌을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한 2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지금 이게 뭐냐면 계속 그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결정해야 되는 인공지능이 떨어뜨리지 않고 게임을 잘 해요. 자,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4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인공지능이 왼쪽에 구멍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킬 때 아마 이러한 보상을 줬을 거예요.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면서 많은 벽돌을 깰수록 점수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는 한 번만 더 볼까요? 여기에는 아무런 사람의 휴리스틱이나 또는 개입이 없는 거예요. 벽돌 깨기라고 하는 게임 환경만 딱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계속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와리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은 점점 더 스마트하게 발전을 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딥마인드는 이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벽돌 깨기 게임을 해결한 다음에 아타리라고 하는 일본 게임 회사의 57개의 게임을 전부 다 사람보다, 프로게이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전부 다 사람의 개입 없이 이 게임 환경, 소위 이 게임 환경이 시뮬레이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 환경이 인공지능에 계속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은 스스로 스마트해지는, 점점 지능을 갖춰가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저만 해도 이제 스타크래프트, 초기 스타크래프트는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낯선 그런 게임 환경은 아닌데요. 참고로 이것은 딥마인드가 스타크래프트 2를 이 오른쪽에 보이는 만화가 그 휴먼입니다. 프로게이머예요. 그리고 알파스타는 딥마인드가 이 학습을 시킨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킨 결과 놀랍게도 알파스타가 마나라고 하는 프로게이머를 5대0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이때에 이 알파스타가 학습된 결과가 이게 이제 그 학습된 알파스타의 인공신경망을 가시화한 걸 보이고 있습니다. 3개의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 하나는 수비, 하나는 그 빌딩이라 그러죠. 소위 이제 테크트리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그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켜서
프로게이머를 격파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집에 Grandmaster Level in StarCraft 2 using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노멀한 그 학습은 보통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 대표적인 게 이미지 인식인데요. 이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라벨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사람 사진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휴먼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다른 사람이 있는 사진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공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지도학습,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지도학습에 속하는 건데, 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영역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때 강화학습에서 학습의 대상이 되는 이 인공지능은, 인공신경망이죠. 인공지능은 이 인바이러먼트와 스스로 여기에 어떤 그 행위를 가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보상과 여기에서 오는 다음 상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인바이러먼트가 아까 벽돌 깨기 게임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신경망은 여기 액션을 예를 들어서 그 움직이는 발을 뭐 왼쪽으로 간다 또는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하는 액션을 막 처음에 랜덤하게 막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벽돌 깨기 게임이라고 하는 환경은 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 왼쪽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했을 때 각각의 상황마다 벽돌을 많이 깼어, 아니면은 뭐 바로 공을 놓쳐버렸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상을 막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해진 액션에 대해서 다음 상태를 계속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어떤 와리프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공지능도 컴퓨터 안에 있고요. 이 환경도, 즉 시뮬레이션 모델도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즉 모든 그 학습의 과정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와리프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모두 진행이 되는, 이런 것이 강화학습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 부분은 약간 좀 전문적이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보면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사람의 개입을 하지 않고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진 환경과 인공신경망이 계속 인터랙션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액션이 취해질 때마다 이 환경, 즉 시뮬레이션 모델은 보상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것이 아까 벽돌기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순환이 보통 한 수만 번에서 수십만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이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인공신경망을 환경과 인터랙션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 번 성공적으로 학습된 이 신경망은 새롭게 주어지는 인풋 정보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도 그것도 이러한 아주 복잡한 인공신경망이거든요. 이 인공신경망을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또는 오픈 AI 같아서 학습을 시키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챗 GPT의 신경망은 여러분들이 뭔가 거기에 물어보거나 또는 번역을 해줘라 하거나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인공신경망,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학습된 이 뉴럴넷, 즉 인공지능은 사람이 개입을 하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결과를 내주고, 그럼 이것이 아까 디지털 트윈이 가져야 되는 6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하나 남겨뒀던 큐드 어베러빌리티 또는 즉답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를, 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강화학습은 사실은 강화학습이라는 것 자체도 인공신경망이 등장하기 전에도 있던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어떤 그 학습의 대상이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인공신경망이 아니라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분들 같으면 고등학생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행렬 같은 소위 숫자의 집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기는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풀려면 이 사이즈가 너무 거대해지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연산 시간이 걸리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말씀드린 이 뉴럴넷, 특히 심층 인공신경망이 등장을 하면서 앞에 보여드린 이러한 어떤 테이블 구조의 데이터를 신경망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오늘날의 모든 아까 뭐 게임도 그렇고 자율주행 같은 수많은 기술들이 현실화되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마련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로봇은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런 핀을 이 아래에 있는 홀에 맞춰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래에 있는 블럭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학습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 부분이 실제 로봇 모델에 대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든 겁니다. 트윈을 만들고 이것을 현실 세계에서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지금 보듯이 가상의 환경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요 위에 보이는 게 카메라거든요. 즉 마치 이제 실제 로봇에 적용을 할 때에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 로봇이 움직일 때 그때 밑에 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 학습도 이 가상 환경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그 각각의 트레이스마다 확보되는 영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된 이 뉴럴넷은 실제 세계에서 로봇이 성공적으로 이 밑에 놓이는 블럭에 핀을 꽂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우리가 디플로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적용이 되는. 즉, 이 로봇의 이 모션을 결정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되고 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킨 방법이 강화 학습인데 그냥 강화 학습이 아니라 여기에 그 신경망 기술이 더해지고 그리고 강화 학습 신경망 기술이 학습된 것이 이제 가상 환경인데 이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앞으로의 적극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관심 있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사례는 실제로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글은 아무래도 테슬라보다 자율주행 산업에 진출이 늦다 보니까 실제 정보를 많이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왼쪽에 학습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실제 자율주행차에 탑재가 돼서 막 변화되는 환경에서 잘 충돌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신경망을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데 거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가상 환경을, 즉 이게 뭐냐면 그 도로 환경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아도 가상환경, 즉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진 모델 내에서 이 자율주행차에 탑재되어야 될 신경망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학습이 될 때까지 이 내부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글의 웨이모인데요. 웨이모인데 실제 세계의 도로 환경을 지금 우리가 이제 샘플은 도로 환경 하나만 보이고 있는데 구글이 이제 여러 환경의 도로 환경을 아마 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그 자율주행차를 위한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그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강화학습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것도 재미있는 사례여서 가져왔습니다. 주차장의 디지털 트윈과 자율주차라는 사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아는 유니티라고 하는 그 가상환경을 모델링을 하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위에 보이는 파란 차가 이 빈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이 충돌하면은 마이너스 보상을 주고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금 이 부분이죠. 빨간색으로 표현된 곳에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플러스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지금 어템프트 뭐 오른쪽에 여기 밑에 보면 숫자 나오잖아요.
초기 단계에는 정말 우왕좌왕합니다. 한 번도 주차 자리에 못 가요. 그러다가 이제 수천 번대 이러면서는 그래도 조금 근처에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시뮬레이션이 반복이 되면서 이 심층 인공신경망이 학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0만 번 넘으니까 보세요.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한 번도 헤매지 않고 주차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하나 더 보자면 제가 이제 조선해양공학과에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선박 분야에서도 자율운항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에서 본 것처럼 이런 사례도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소위 항구에 대한 가상 모델을 만들고 이 자율운항을 해야 되는 선박의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충돌을 하죠. 그럼 다시 리셋돼서 다시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 자율운항 선박에 탑재되는 신경망이 학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미있죠? 자, 이게 제가 다시 이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의 요건을 다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는 모델링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연결이 또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디지털 트윈의 여러 사례들이 연결까지는 충실히 구현이 되어 있다. 하지만 즉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성공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학습과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가상 모델이 사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성공적으로 학습시킨 인공신경 또는 심층 인공신경망은 실제 현실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것이 아까 자율주행도 있고 자율운항도 있고 아까 로봇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디지털 트윈의 요건들이 다 갖춰지기 위한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